자, 이어서 듣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환경 변화와 생태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방금 앞서서 우리가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연 상태에서 이러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가면, 선을 넘는 환경 변화가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생태계 평형은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 평형을 깨버릴 수 있는 환경 변화가 뭐가 있냐면요. 자연적인 건 홍수라든지 산사태, 산불 등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고요. 인간의 활동 때문에 생기는 건 도시 집중, 산업 발달, 그다음에 인간 생활 공간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해보기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건 홍수 때문에 일어난 산사태로 훼손된 산림을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도로 건설로 인해서 훼손된 산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둘 다 훼손이 된 산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훼손이 되고 나면 생물들이 살고 있던 서식지가 줄어들고 또 파괴가 됐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잃어버린 서식지 때문에 생물 다양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이외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의 다른 사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사태로 인한 토양 유실, 그러니까 단순히 홍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산사태로 인한 토양도 유실이 가능할 거고요. 만약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 물이 말라버리니까 수중에 있던 생물들도 줄어들게 되겠죠. 또 농약을 살포하고 또 인공 비료를 뿌림으로 해서 토양이 오염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대기 오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 간혹 유조선이 이제 바다에서 이제 유출이 돼가지고 기름 유출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도 해양 오염이랑 또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 내용 밑에 있는 본문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위에서 본 것처럼 홍수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토양이 유실되거나 숲이 파괴돼서 생물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는데,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생물 서식지들은 사라지고 또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났을 때 숲이 훼손되고 대기 오염도 이 산에서 나무들이 타면서 뿜어내는 또 대기 오염 물질들로 인해서 대기 오염도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가장 또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인간의 활동이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 건설을 위한 숲을 훼손하는 과정들도 있고요. 또 식량의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경작지를 만들려다 보니까 또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농약이 지금 농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목재 생산, 농경지와 목축지 확보하기 위한 산림 벌채, 그다음에 용수 확보하기 위한 댐 건설, 이런 인간 활동들로 인해서 아주 대규모로 이런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한번 계속 볼게요. 생활하수, 축산폐수 같은 수질 오염원들은 유기물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이나 해양의 플랑크톤 증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플랑크톤이 증가하게 되면 이걸 먹이로 하는 다른 이 수중 생물들이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플랑크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수중 생태계 내에서 케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증가하게 되면 하천에 있던 용존 산소량,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산소의 양이 급격히 또 줄어들게 됩니다. 산소가 있어야 다른 생명체들도 살 수가 있을 텐데 이 플랑크톤이 너무 많이 존재하게 되면 그 산소량이 적어져서 다른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장 폐수는 강한 산성 물질이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물에 사는 수생 생물들의 생존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한 생물 농축으로 이어져서 인간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 중심부에서는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때문에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기순환이 안 되면서 그 특정 지역의 공기층이 갇히고 그것 때문에 그 층의 온도만 급격히 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더 증가하는 이런 걸 우리는 열이 갇혀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열섬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용어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구의 도시 집중. 우리나라도 특히 이게 좀 심한 거죠.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실기체가 증가했으니 지구 온난화가 심화돼서 지구 전체적인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물 서식지가 변하거나 심한 경우에 파괴되고요. 생물이 아예 멸종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유지되고 또 어떻게 파괴되는지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 변화들이 서식지 훼손하고 먹이 관계를 파괴하여 생태계 평형 자체를 아예 깨트려 버리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호해야 할 동물과 숲을 천연 기념물로 정해서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 하천 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흑공을 이 EM 효소 같은 거에 포함시켜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천에 던져서 이 하천을 복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건설로 나눠져 있는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이건 뭐 앞에서도 등장했던 개념들이니까 어렵지 않겠죠. 위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열섬 현상 지금 기억하라 그랬죠. 이러한 최근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건물 옥상에 이렇게 녹지를 만드는 옥상 정원, 그리고 도시 중심부에 숲과 공원을 조성하고 해서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열섬 효과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섬 효과가 좀 해소가 되면 여름철 평균 기온이 기존보다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태 환경도 바뀌게 되는 거죠. 또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법을 이제 만들어서 습지나 산림 등의 생태계들을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그에 대한 사진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생태계 보전이 어떻게 생물 다양성과 연결되는가에 대한 걸 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에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 먹이 사슬로도 엮여 있죠. 따라서 생태계 구성 요소 중 하나의 이상이 생기면 생태계 평형 자체가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탐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주어진 자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팜유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라면 같은데 사용이 되는 건데, 이 팜유는 뭐 라면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섭취하는 가공식품들 중에 튀겨 놓은 제품들은 이 팜유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이 기름야자의 열매에서 짜낸 기름이고요. 친환경 청정 연료로 알려진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데 이용이 되고 식용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이 기름야자 같은 경우에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3년 정도 자라면 많은 양의 팜유를 이렇게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름야자를 재배하는 데 쓰이는 비용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팜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돈이 되다 보니까 기름야자 농장을 건설을 더 넓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무들을 제거해서 그 나무들이 사라지고 난 장소에 다시 기름야자를 재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일일이 하나씩 베기 어려우니까 아예 산불을 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산림 생태계 파괴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산림에 살고 있던 동물들도 멸종 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자료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름야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긍정적인 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친환경 청정 연료인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데도 쓸 수가 있고요. 또 식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3년 정도 잘 키우면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팜유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 효과도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영향은요. 농장 건설로 인한 산림 생태계 파괴 그리고 그 산림에 살고 있던 동물들이 멸종 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부정적인 영향이죠. 여러분들 그 국어 시간에 비문학 지문을 읽듯이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물 다양성 파괴가 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의 중요성을 토의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물종 남획, 불법 포획 이런 거 우리 앞에서 다뤘었죠. 이런 거는 생물종 멸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특정 종에 대한 멸종이 이어지면 당연히 먹이 사슬도 파괴가 될 거죠. 또 과도한 개발이나 산림벌채, 습지 매립 이런 것들로 인한 생물 다양성 감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자유롭게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 페이지를 보면 여러분이 느낄 텐데 이미 앞에 우리 3단원 배울 때 나왔던 개념들이랑 중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사례들의 생태 관광 그리고 의약품 원료 추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례들은 뭐 우리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추출해낸 것도 있고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 주성분 얻어내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식량 자원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모카나 누에고치 같은 경우에는 천연 섬유 원료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3단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다른 사례로 적용하면 되겠고요.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에서 받는 혜택은요. 아까 했던 그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것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생태계 보존과 생물 다양성 유지가 인류 생존의 중요한 까닭. 자, 생태계 파괴가 되면 생물 다양성도 감소할 거고요. 그러면 생태계 평형 유지도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생물 자원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야 되는 인류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존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있는 본문 내용에도 적혀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2단원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3단원은 또 새로운 영상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